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배워 바로 쓰는 중국어 오스 중에 오민경입니다. 기출로 배우는 HSK 4급 쓰기 제1부분 8탄 강의로 인사드립니다. 그럼 혹시나 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은 막내가 엄마 오늘은 엄마랑 같이 자면 안 돼? 라고 해서 지금 제 침대 옆에서 자고 있어요. 종종 코를 골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콧소리가 들어가도 아, 옷은 막내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고 좀 이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8월 시험은 제가 지금 10탄까지 쓰기 제 1부분 8월 기출 문제를 분석해 드리는데요. 8월 시험은 정말 어려웠어요. 제발, 9월 달에는 좀 쉽게, 그리고 8월에 제가 강의해 드리는 문제들이 쏙쏙쏙쏙 나와가지고 적중률이 굉장히 높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는 지금 이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매년마다 꼭 하나씩은 나오는 기출이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왔으니까요. 중에서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쓰기제 1부분 한 번 더 포인트 잡고 가도록 할게요. 4개에서 5개 정도의 제시어가 주어지면 그거 가지고 없순별하는 문장 만들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아직까지 배점을 모르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듣기는 1부분, 2부분, 3부분 관계없이 2.2점. 독해도 관계없이 2.5점. 그런데 쓰기는 제1부분 어순별 문제가 10문항이고요. 배점이 6점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쓰기 제2부분이 무려 8점이에요. 다른 영역에 비해서 배점이 너무너무 높아요. 그래서 이 쓰기를 제대로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93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문제가 저는 이제 조정을 해서 지금 8단 강의로 가지고 왔지만 실제 시험에서는요, 첫 번째 문제였어요. 저 이거 딱 보고, 그냥 쉽게 풀었거든요. 근데, 뭔가 이상한데? 라고 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푼 문제예요. 그럼 저도요. 그러면 시험 보고 나서 그 다음날 저는 현강에서 다음날 바로 기출문제 학생들한테 정리해서 문제 풀어보거든요. 같이. 풀었는데 이 문제 다 틀렸어요. 함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난이도 상상상 정도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93번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초 정도 시간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께서 1번, 2번, 3번 보기 중에 내가 대열한 것은 몇 번인지 생각하시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답은요, 여러분, 1번하고 2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시험 풀 때는요, 문제 풀 때는 1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떤 제시어 하나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请赵师傅听到通知后到广播站来一趟. 조씨 기사님께서는요, 이 통지를 듣게 된 이후에 방송실에 한번 와 주십시오. 라는 예문입니다. 어려웠죠? 그럼 어떤 함정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통지는 보통 통보하다, 통지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쓰는지 이것만 딱 봤을 때는 몰라요. 근데 허우는 아시죠, 여러분? 앞에 어떠한 동작이 첫 번째 동작이 한 이후에 두 번째 동작 한다. 그래서 역시 수로를 잘 잡아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칭은 배웠어요. 누군가에게 청유, 제안, 요청할 때 해주세요. 그래서 1인칭 주어 생략하고요. 당연히 어디에 진정한 수로 자리에 넣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 뒤에는 긴 내용이 나올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조, 실프는 기사님이세요. 조씨 성의 기사님. 조 기사님께서는요. 팅다오, 들었다, 듣는다. 들었어요. 뭘 들어요? 그럼 그 뒤에는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팅다오가 딱 나오는 순간 이제는 통지과 연결이 돼서 안내를 듣고 난 이후에 통지를 듣고 난 이후에 이런 말이는 거죠. 그래서 칭이의 목적어가 주술 목의 구조가 나왔지만 긴 게 나왔고요. 술목 구조를 잘 잡아주실 수 있어야 했었습니다. 자, 라이탕. 여러분 이거 독해제 1부분에 나올 거고요. 이렇게 8일월에 나오면 9월 시험에 쓰기제 2부분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왕복을 나타낼 때 쓰입니다. 그럼 보호는 항상 어디 뒤에 배치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수러 뒤. 그래서 왕복, 왔다가 가세요 라고 했을 때 이탕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한번 오셨다가 가십시오 라고 했을 때 라이탕 이거 표현 쓰면 돼요. 제가 아까 93번이 어려웠던 이유는 이 한 끗 차이예요.
따오가 있고 없고. 그래서 오늘 두 개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8월 기출 그대로의 문제 따오가 있을 때의 어순배열과 따오가 없을 때의 어순배열을 비교 한번 해보자는 거죠. 일단은 칭 나오면 수로자리에 넣어야 돼요. 조기사님께서는요. 통보를 안내를 듣고 난 이후에 그래서 수로 목적어 잡았어요. 칭은 전체 문장에 연결이 되겠죠. 해주세요. 조기사님께서는 통지를 듣고 난 이후에 그러면 두 번째 동사 나와야 되겠죠. 라이타 한번 와주세요. 이랬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여러분 따오가 뭐예요? 개사구예요. 이게 개사예요. 그리고 그 뒤에 뭐가 나왔어요? 명사가 나와서 개사구예요. 이걸 계산해 주실 수 있어야 됐다는 거죠. 개사구니까 당연히 어디 앞에서 수로 앞에서 뭘로 쓰일 수밖에 없다. 위치. 의미가 아니고요. 용법을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거. 위치. 그래서 방송실까지 한번 와주세요 라고 해서 따오 광보站이 따오가 여기서는 원래는 동사로서 어디에 도착하다 이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뒤에 보니까 이미 뭐가 있어요? 두 번째 수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라이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더 이상 동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방송실까지 한번 와주세요라는 표현으로 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따오 광보站 라이탕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기사님께서는요. 이 안내를 듣고 난 이후에 통지를 듣고 난 이후에 방송실로 한번 와주십시오 라는 표현. 그래서 이 개사구가 수로 앞에서 뭐로 쓰였다? 부사로 쓰였다. 여러분 이거 별표. 저도 한번 좀 생각하게 됐었어요. 왜냐하면 습관적인 표현이 있거든요. 여러분 따오가 없는 문장을 더 많이 쓰는데 이거는 정말 93번 이 문제. 하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첫 번째 문제로 나왔던 이 문제는요. 틀릴 수밖에 없었던 문제였어요. 따오가 있기 때문에. 그럼 전체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请赵师傅听到通知后到广播站来一趟. 꼼꼼히 체크해 볼게요. 조기사님께서 이 통지를 듣게 되면 듣고 난 이후에 아니면 안내를 듣고 난 이후에 방송실까지 한번 와주세요. 이렇게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잘 파악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한 번 더 꼼꼼하게 읽어보실게요. 请赵师傅听到通知后到广播站来一趟. 계속 읽고 계십니까? 한 번 더 끄날기 해보실게요. 请赵师傅听到通知后到广播站来一趟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번이었어요. 자, 그러면 쌤 만약에 따오가 없는 예문은 어떻게 쓸까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따오 없어요. 그럼 이제 습관적으로 조기사님께서는 안내를 듣고 난 이후에 어디요? 방송실에 와주세요 란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까지는 안 바뀌어요. 请赵师傅听到通知后안 바뀌어요. 수로 뭐 있습니까 여러분? 와주세요. 그러면 따오가 없는 광보자는 여기서 뭘로 쓰였습니까 여러분? 장소예요. 목적으로 쓰였어요. 이것 때문에 다 틀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도 따오를 생각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라이탕 광보자, 라이탕 어느 장소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저도 문제를 풀 때 이 광보자 앞에 있는 따오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뒤에 넣었었어요. 근데 뭔가 뭐지? 따오를 한 번 더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아니구나. 수로 앞에 들어가서 부사로 써야겠구나. 그래서 이거는 일반 회화사에서 많이 쓸 수 있는 표현. 그런데 문제를 꼬아놨어요. 이런 함정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다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네, 쌤 역시나 틀렸네요. 그래서 이번 달은 정말 평균적으로 5개만 맞춰도 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7개까지 맞췄던 친구가 현강에 있었는데 그 친구는 정말 평소에도 잘하는 친구였어요. 거의 뭐 10문제 제가 주면 항상 10개 다 맞추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도 7개, 3개는 틀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균 한 5개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잘 풀어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해석도 중요하지만 이런 제시어들이 어느 자리에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꼼꼼하게 잘 살펴보십사. 정말 거의 제가 모든 강의에서 강조해 드리잖아요. 그래서 요거 기억하셨다가 꼭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개 비교하실게요. 따오가 있다면 어디 앞에 들어간다? 수로 앞에 들어가서 부사어로 쓰인다. 만약에 따오가 없다면 이건 일반 장소 명사로서 수로 뒤에서 목적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请赵师傅听到通知后来一趟广播站请赵师傅听到通知后来一趟广播站 이런 거랑
앞서 봤던 문제랑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93번 너무 어려웠습니다. 자, 그러면 쌤 생각했을 때 이번에는요. 이번 8월에 뭐뭐한 이후. 여러분 이 뭐뭐한 이후는요. 사실은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동사한 이후에 두 번째 동사 한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문장이 아니라 두 개의 문장이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나오는 출제 빈도는 높지 않지만 그래도 나왔던 문제들을 지금 제가 다 가지고 왔어요. 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연결해서 나온 문제들.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허우 나왔어요. 그러면 첫 번째 수로 생각하고 두 번째 수로 연결해 줘야 된다. 요거를 생각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사급 필수 동사입니다. 누군가가 몇 명이서 혹은 두 사람이서 상의하고 있는 그림 나왔을 때 나올 수 있습니다. 상의하다, 商量后. 그러면 상의한 이후에 그럼 두 번째 수로 잡으셔야 되겠죠. 자, 변호사예요. 律师.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 여기다가 우에다가 점 두 개 땡땡이 있는 발음이 중국어의 모음 중에 입수면 바뀌면 안 되는 위 발음이거든요. 여러분 요거 한어병은 만약에 컴퓨터로 자판으로 입력할 때는 어떻게 치실래요? 요거 이거는 쓰기제 일부분은 너무 쉬운 게 다행인 게 드래그예요. 여러분 너무 재밌죠? 드래그만 해서 위치만 갖다 넣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면 학생들이 미소를 지어요. 드래그야. 너무 쉬워. 그런데 만약에 장문에서律师를 쓰고 싶다. 이런 위 발음이 들어간 단어를 쓰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병음을 자판에다가 LV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위에다가 점 두 개 땡땡이는 V자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요거는 자판에 입력하실 때 기억해 놓으시면 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변호사입니다. 律师. 자, 그럼 차이는 뭐예요? 그제서야 비로소 부사죠. 부사의 위치는 당연히 몇 번째 수로인지는 모르겠지만 수로 앞에 들어간다. 이러고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일단 지금 우리는 수로를 잡는 연습을 하시고요. 제시어가 있을 때 이 제시어를 문장 성분에 맞게끔 잘라주는 것도 여러분의 실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해냈다, 做出, 做, 决定, 결정을 내리다, 이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술목 구조로 보셔야 돼요. 그럼 수로 두 개 나왔어요. 상의하다, 그 다음에 결정을 한 거겠죠. 그래서 일어나는 순서대로. 그러면 상의를 했어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상의를 혼자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그 뒤에 누가 나왔어요? 我和. 그럼 당연히 그 뒤에는 뭐 나와야 될까요? 대상. 내가 누구와 상의한 이후에 이 결정을 내렸다.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들어갑니다. 商量后 앞서서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我和律师商量后. 내가 변호사와 상의한 이후에 어떻게 했다고요? 做出这个决定. 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我和는 품사가 계사예요. 계산대 문장상에서 뭐로 쓰인 것이다? 부사어. 절대로 단독으로 못 쓰이니까 그대는 대상이 나온 거예요. 내가 변호사와 상의한 이후에 나는 변호사와 상의한 이후에 做出这个决定. 이미 수로 있고요. 관용어를 꾸며주는 목적어까지 요렇게 같은 성분으로 있다라는 거죠. 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남은 제시어 누구 있어요? 차이예요. 차이는 여러분 뭐예요? 품사가 부사죠. 그러면 첫 번째 수러, 두 번째 수러. 그럼 어느 자리에 넣어야 될까요? 여기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겠죠. 마지막 20% 해서 나는 변호사와 비로소 상의한 이후에 이 결정을 내렸다. 한국어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나는 변호사와 상의한 이후에 그제서야 뭐 한 거죠? 이 결정을 내렸다란 말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당연히 몇 번째 수로 앞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 문제에서는 두 번째 수로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요렇게 부사어로서. 수로를 꾸며줄 수 있는 부사어로서. 그래서 크게는 두 문장을 이렇게 하나로 연결된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나는 변호사와 상의한 이후에 비로소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한국어의 해석 때문에 틀리는 가능성 되게 많으니까요. 좋은 문장들을 많이 읽으면서 중국어의 정확한 어감을 기른다. 이런 과정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답 한번 읽어보실게요. 我和律师商量后才做出这个决定. 까지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번 호에 연결된 연습 문제였어요. 다음 연습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샤오시 이 아이는 꼭 쓸 수 있어야 돼요. 샤오시 소식이에요. 소식 이후에 자 샤오시는 어떻게 많이 시험에 나오냐면요. 이 소식이 나로 하여금 제가 놀라다라는 어휘 꼭 외워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놀라다, 吃惊이었어요. 그러면 장문해 볼게요. 이 소식이 나로 하여금
너무 놀라게 합니다. 这个消息让我很吃惊. 요렇게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消息꼭 써놨다가 쓰기 제2부분에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허우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수로 한 이후에 두 번째 수로 하다 요거 들어가셔야 되고요. 자, 여러분 이 발음 한번 들어보세요. 쌍신 뭐예요? 상심. 쌍신, 상심 이거예요. 자, 더 나왔으니까 요 아이 별표 요거는 1년에 6회 이상, 즉 평균적으로 2달에 한 번씩 꼭 나온다는 거죠. 그럼 더가 나오면 한국어 해석보다는 그냥 위치는 정해져 있어요. 어디 앞에? 수로 앞에 들어가서 수로를 꾸며줄 수 있는 부사어로 써요. 그러면 정리할게요. 부사어로 쓸 수 있는 품사 누구 있었어요? 보조개 연상해보라 그랬어요. 부조개 하나 더. 동사 더도 나오지만 동사 더보다는 형용사 더가 확률적으로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형더까지. 다시 수로를 꾸며줄 수 있는 부사어로 쓸 수 있는 품사는 뭐가 있다? 부조개 형더. 그러면 형더니까 당연히 어디 앞에? 수로 앞에 들어간다. 위치 정해져 있죠.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쭈어가 나왔으니까 그대는 누구 나와야 될까요? 명사 나와야 되고요. 아직까지 보니까 수로가 안 나왔어요. 수로 몇 개 나왔나요? 여러분 뒤에 보니까 팅따오 들었고요. 그 다음에 울었어요. 그럼 여러분 일어난 순서대로 넣어줘야 되겠죠. 누가 들은 거예요? 그가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울었어요. 우리는 기계적으로 울었다, 그가 울었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냥 보지도 않고 쿨러 이렇게 먼저 적는 학우님들이 되게 많으세요. 안 되죠. 듣고 운 거예요. 이거 먼저 사고하시고요. 그럼 들은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뭘 들었어요?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소식을 들었어요? 명사를 꾸며주는 관용어 자리에 요렇게 넣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작게는. 그래서 그가 이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타 팅따 저거 샤오시허 어떻게 했어요? 울었어요.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틀 잡았어요. 마지막 요거 때문에 틀리는 거예요. 쌍신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수로 앞에서 부사어로 쓰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쌍신더 생각도 안 하고 문장 제일 끝에 넣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나마 위치는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사 2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미 주어랑 수어랑 붙어져 있잖아요. 그가 상심해서 들었다. 의미도 이상하고요. 그가 이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위치 정해져 있어요. 수로 앞에 뭐로? 부사어로. 그래서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상심하며 울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他听到这个消息后伤心地哭了. 그는 이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상심해서 울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꼭 나오더라고요. 발음은 허우에 관련된 문제가 8월달에 나왔으니까 요거 나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꼭 외우고 가십시오. 아니면 이렇게도 갈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슬퍼하고 있는 그림이 나와요. 여러분 뭐 슬퍼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그녀가 이 소식을 듣고 나는 이후에 상심해서 울었다. 이거 쓰기 제2부분이에요. 쓰기 제2부분에서 어떤 친구가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공부를 안 하는 거야. 왜 안 해? 그러니까 쌤 저는요 현장 가면 다 생각나요. 여러분 시험 현장 가면요 시험이에요. 말 그대로. 긴장이 돼서 전혀 생각이 안 나고요. 하려고 해도 맨날 뭘 쓰냐면 我喜欢 좋아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보기에 看起来 뭐 요런 거 진짜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그것만 써요. 아니면 正在 正在를 너무 많이 써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지겨워. 正在 좀 그만 써. 막 그러고 막 웃거든요. 그러면서도 正在 써요. 소심하게. 뭐 아예 쓰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어려운 동사 나오면 대비책으로 부분 점수가 있으니까 正在 써도 돼요. 그런데 그런 단순한 예문 말고, 그쵸? 좀 내가 나의 사고를 중국어로 바꿔서 표현하고 싶단 말이야. 근데 이런 걸 외워야지만 이 표현이 되거든요. 그가 이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상심해서 울었다. 他听到这个消息后伤心地哭了까지 마무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용 문제였어요. 꼭 나와요. 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갈게요. 여러분 요거는 어떤 개념에서 가지고 왔냐면 2개를 하나로 만들어서 문장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93번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2개의 문장을 하나로 연결한 또 다른 연결고리가 있거든요.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밥 먹을 때는 뭐라고 해요? 吃饭的时候 영화를 볼 때 看电影的时候 여러분 우리는 뭐뭐 더时候를 알아요. 뭐뭐 할 때라고 했을 때 그러면 첫 번째 동사 하면서 할 때 그 다음에 뭐 두 번째 동사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뭐더 시고를 정작 중국 사람들 뭐뭐더 시고를 많이 안 써요. 뭘 단독으로 쓰냐면 시를 써요. 그럼 당연히 첫 번째 수로 할 때, 두 번째 수로 하다 요런 개념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소금이란 단어 꼭 외우세요. 여러분 우리 소금 염자예요. 염. 염이니까요. 옌 이렇게 발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넣다, 팡옌 소금을 넣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我做 내가 뭔가를 해요. 그럼 뭘 하는지 주어에 대한 목적어 나와야 되겠죠? 그거 생각해야 돼요. 자, 여러분 이거 뭐예요, 여러분? 잊었다, 왕지.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동사가 도대체 몇 개가 있어요, 여러분? 세 개나 있다라는 거지. 이제 여기서부터 뭐지? 이 문제는 뭐에 관련된 문제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순서대로 생각해 볼게요. 자, 내가 소금을 넣기 전에 당연히 내가 뭔가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수를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까? 주어. 그러면 그 만드는 대상은 뭐라고 할까요? 계란이에요. 지단. 자, 여러분 이건 저의 아이디어가 아니고요. 회화할 때 우리 지단을 배웠어요. 학생들한테 막 가르쳐 줬다는 거지. 근데 쉬는 시간에 어떤 친구가 저한테 와가지고 그러는 거죠. 선생님, 우리 떡국 끓일 때 고명으로 어머니가 지단 붙여라 이러잖아요. 그 지단이 이 지단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너무 당황한 거야. 왜냐면 쌤은 그냥 중국어를 흡수하면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냥 계란은 지단 이런 식으로 배웠어. 포도는 부타 이렇게 뭐 별로 의미 없이 사과는 빙고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냥 스폰지처럼 흡수하면서 배웠어요. 근데 그 지단이 이 지단인가요? 그러는데 이거 너무 재밌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그 뒤에 우리도 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비싼 거 진짜 많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꼭 저는 지단 나오면 그 친구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떡국 올리고 생각하고 지단 이거 나오고 그쵸 여러분. 그래서 계란국이 나와요. 그럼 첫 번째 동사 뭐 있어요? 我做 지단탕. 그래서 제가 계란국을 만들 때 我做 지단탕 시 보세요. 뭐뭐더 시 첫 번째 수로 나와야 되잖아요. 제가 계란국을 만들 때 소금을 넣었다. 안 되잖아요. 그럼 왕지는 어느 자리에 들어가야 될까요? 두 번째 수로 자리에 들어가야 되겠죠. 왕지 이게 수로예요. 뭐 하는 것을 잊었을까요? 왕지 역시도 그 이하에는 뭐 술목 구조나 아니면 주술 구조나 아주 다양한 긴 내용의 목적으로 취할 수 있는 동사라는 거죠. 소금을 넣는 것을 잊었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를 목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이거 동사 목적어, 이거 단순히 주어 동사, 단순히 품사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품사들이 문장상에서는 어떻게 역할을 했는지를 꼭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계란국을 제가 만들 때 소금 넣는 것을 잊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종종 막 음식할 때 막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정신없을 수 있거든요. 먹어보니까 굉장히 맛이 이상해요. 그럼 뭔가를 넣는 걸 잊었다라고 했을 때 왕지팡 어떤 대상 이렇게만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표현들을 사급에서도 상당히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계란국을 만들 때 소금 넣는 것을 잊었어요. 我做鸡蛋汤时忘记放盐了。 我做 鸡蛋汤时 忘记 放盐了까지 마무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연결했을 때 뭐만 이후에 허우라는 표현도 나올 수 있고요. 뭐만 할 때 시도 나올 수 있다. 이런 문제들도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시간이 늦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쌤 밤을 새서라도 여러분들한테 시험 전에 이런 자료 업데이트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애쓰고 있거든요. 저의 노력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꼭 귀중한 자료 활용하셔서 사급 보시는데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오쌤의 찐 마음이에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시험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밤새서 공부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항상 규칙적 시간에 주무시고요. 여러분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제 시험이 며칠 안 남았는데 9시 입실이고요. 9시 반부터 듣기를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께서 좀 일찍 일어나세요. 일찍 일어나가지고 9시에 책상에 딱 앉아가지고 이제는 문제를 좀 보고 9시 반에는 무조건 듣기를 들어야 된다. 요것들을 며칠 동안 트레이닝을 하면 막상 이제 일요일에 시험 있잖아요. 갔을 때 그냥 막 이렇게 정신없이 듣는 것보다는 내가 9시 반이면 듣기를 듣는구나 라는 것들을 조금 인식해 보면 돼요. 그래서 다 생소하지 않고 들리는 것은 들려요. 그래서 저는 꼭 시험 전 일주일 동안에는 무조건 9시 반부터는 듣기를 듣는 연습을 해다고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강의 들어주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따자 싱크라, 再见. 편안한 밤 되세요.